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YTN을 돌아봅니다. 최근 참혹한 사건 사고를 전하는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습니다. 강력범죄의 국민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가는데요. 오늘 뉴스 리뷰 Y는 강력범죄 사건 사고를 다룬 YTN 보도를 살펴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시청자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시청자 톡톡 Y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주영입니다. 산림청이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단풍 시기를 담은 예측 지도를 발표했습니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서 조금 늦어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산 전체를 기준으로 80%가량 물들었을 때를 단풍 절정이라고 하는데 아마 10월 중순 이후에 그 경관을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잦은 연휴에 청명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나들이 가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단풍 시기 잘 맞춰서 가을 정취 만끽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 Y로 시작합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스 리뷰 Y 시작해 봅니다. 먼저 반유미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봅니다. 지난달 발생한 순천 여고생 살인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슬픔과 충격을 남겼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만큼 사건의 충격과 민감성을 고려한 언론의 신중한 접근이 더욱 요구되는 시기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사건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고민을 이어가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YTN에서는 이런 살인사건 보도를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오늘 뉴스 리뷰 Y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보도를 전하는 저희도 그리고 받아들이는 시청자분들도 최근에 들었던 사건 중에 가장 안타까운 그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력범죄를 다룬 보도가 눈에 띄는데요. 이 관련 보도들이 YTN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살인이나 살해는 이 타인에 대한 강력 범죄로 이 발생 빈도는 낮지만 이 언론이 일정 기간 지속적이고 또 집중적으로 보도함으로 사회 전체가 이 범죄에 관심을 집중하는 모양이 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남 순천에서 10대 청소년을 흉기로 살해한 박대선 관련 보도는요. 9월 26일부터 10월 10일까지 보름 기간 보도가 약 25건 넘게 이어졌습니다. 피해자가 어린 10대 청소년이었고요. 약한 대상이었던 만큼 또 가해자인 박대성은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관계임에도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던 점 등 이 특징이 언급되면서 관련 보도가 연이어 다뤄졌지요. 9월 26일 17살 소녀를 한밤 30대 남성 흉기 습격에 숨져라는 보도가 처음 나갔습니다. 이 10대 소녀를 흉기로 숨지게 한 그 30대 남성이 이 만취 상태에서 다른 행인과 다투다가 이 경찰에 붙잡혔다라는 보도였습니다. 이 범행 시각이나 장소, 또 범인의 동선, 또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신고자의 목격담 등을 위주로 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신원이나 범행 동기는 좀 부족한 보도가 나갔던 것이었고요. 다음 날 보도였습니다. 순천 10대 흉기 피습 사망, 또 묻지마 범죄. 이 보도에서는 이상동기 범죄라고 하죠. 그 묻지마 범죄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대담이 이어졌습니다. 대인 강력범죄에서는 계획범죄 여부가 이 양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텐데요. 가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이 심신미약 상태를 이유로 양형이 달라질 수 있는가에 대한 좀 질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범행 동기나 또 가해자에 대한 정보 등이 부족했기 때문에 기존의 비슷한 범죄와 비교해서 이 양형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대담이 됐습니다. 사건 발생과 수사에 관한 사건 정보에 이어서 사건 분석에 관한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순천 10대 살해 박대성, 범행 직전 경찰 만났다의 서정빈 변호사는 수사 과정을 통해 알려진 피의자 만취 주장의 의도를 분석하고 주치 감경이나 심신미약 인정 여부에 관한 전문가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피의자 동기 및 상태는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전문가 분석에 더욱 귀 기울일 수 있었는데요. 시청자가 수사 진행 과정, 살인의 처벌 규정과 같은 법적 쟁점을 확인했는데
사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범죄자의 무분별한 주장을 경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범행 직전 피의자와 경찰이 대면한 적이 있었다며 그 내용도 살폈는데 범죄 예방과 공공안전에 관한 경찰 대응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되짚어 볼 수 있어 유익한 논의가 됐습니다. 10월 3일 YTN 뉴스와이드입니다. 순천 10대 살인 박대성 범행 후 섬뜩한 웃음 이 대담에서는 흉기를 본인의 가게에서 가지고 나왔고 또 다른 장소를 배회했다거나 그러한 사실들을 조합해 볼 때 계획 범죄 여지가 다분히 있다라는 사실 등을 좀 되짚어 봤습니다. 범행 후에 이 박대성이 CCTV로 보면 거리를 배회한 장면이 보이는데요. 멀쩡하게 걷는 모습 등이 확인됐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양형이 오히려 가중되어야 한다라는 여론에 힘이 실리게 했는데요. 범행 도구나 발생 상황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머그샷을 공개했고 또 가해자가 주장하는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할 수 없는 가해자의 범행 후 동선이나 모습을 두고 대담을 했습니다. 범죄의 죄질과 또 가해자의 범행 후 반성 정도 등을 볼 때 합당한 양형이 내려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대담의 내용은 적절했는데요. 합당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사법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을 시청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보도하는 것이 범죄 예방 효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박대성 신상과 행적이 공개되면서 범행 동기 파악을 위한 범죄자의 행동, 신체적 특징을 파악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인물 성향 분석이 닿는 추측성 보도나 사건과의 연계성이 부족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들기도 했는데요. 얼굴 드러낸 박대성, 죄송, 조금씩 기억나 대담에서는 이러한 우려점을 다루어 주기도 했습니다. 신상 공개에서 드러난 피의자 문신을 두고 범죄와 연관성으로 직접 연결된 것은 아니지만 박대성의 심리를 분석하다 보니 목에 새겨진 문신에도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문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안 좋아지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런 일반화는 조심스러운 경향이 있다라는 전문가 의견까지 제시해 주었습니다. 피의자 인물 분석이 가지는 의미와 주의를 모두 확인할 수 있었는데 시청자가 균형 잡힌 관점으로 사건을 바라볼 수 있도록 논의해준 대담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해 주셨지만 상당히 많은 양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언론의 빠른 경쟁 구도 때문일 수도 있겠고요. 이런 강력 범죄일수록 표현의 문제가 늘 언급되곤 하는데요. 과거랑 좀 이런 보도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달라졌다고 보세요? 지난 5월에 이른바 교제살인이라는 게 있었죠. 그 보도 보면 그때 문제가 됐었던 게 수능 만점 의대 재학생 뭐 이런 제목들이 나왔었죠. 피의자가 의대생인데 뭐 수능 만점 받았다는 게 제목으로 나오기도 하고 살해 방식을 막 자극적으로 뭐 경동맥을 찔렀다 이런 표현들도 나왔었고요. 지난해 정유정 살인 사건 때 보면 더 이제 기가 막힌 게 뭐 교복 차림 정유정 살해 후 피해자 옷을 갈아입었다라든가 범행 후 발랄한 발걸음 뭐 이런 식의 자극적인 제목들 보도들이 막 이어지고 있거든요. 사실상 이 살인 사건이라는 것은 유족의 2차 피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표현에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그 악습들, 언론사들의 악습들이 별로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그 1947년에 미국의 이른바 그 블랙 달리아 사건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게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선정적인 살인 사건으로 꼽히고 있는데 지금도 미제입니다. 해결이 안 됐는데 그때 이제 그 여배우 지망생 22살 여배우 지망생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이를 둘러싸고 주변인들의 각종 억측이 막 난무하면서 사건 해결보다는 완전히 선정적인 국면으로 넘어갔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 언론사들이 아까 앵커께서 얘기하셨지만 이 보도의 경쟁이 그런 일을 벌이고 있고요. 범죄 파동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어떤 한 언론사가 범죄를 집중 보도해서 이게 사회 문제화가 되면 다른 언론들도 앞다투어서 그 사건을 보도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 언론사가 나서서 그 사건을 보도하게 되고 그러면 사회에 큰 이슈가 되고 그러면 사법당국에서 또 그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서 또 결과를 크게 냅니다. 그러면 언론이 또 받게 되고 이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큰 그 살인 사건이나 그 강력 범죄가 사회를 완전히 휩쓸고 지나가는 그런 그 일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런 현상들인데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은 특히 YTN 같은 보도 전문 채널에서 좀 자제할 필요가 있고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적인 중요도가 높은 부분이기에 더욱 언론의 공익적인 책임감을 느끼는 부분 같은데요. 그 역할을 잘 해냈는지도 궁금합니다. 보도들 어땠습니까?
네, 앞에서도 범죄 예방과 공공 안전의 중요성을 언급했는데요. 살인 사건 발생 후 대다수 범죄자들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어 피해자와 유족에게 2번의 상처를 남깁니다. 특히 범죄의 계획성 여부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는 만큼 범죄자의 우발 범행 주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데요. 우발적 범행이라더니 범행 전 통화하며 죽여버린다의 보도에서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던 박학선이 피해자에게 살인을 예고하는 협박 통화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취재 자료를 통해 범죄자의 주장이 허위라는 단서를 제시할 수 있었는데요. 대답할 수 없는 피해자를 대신해 계획 범죄 가능성을 살필 수 있게 했습니다. 언론의 취재 기록이 정당한 처벌과 유족들의 입장을 지원할 수 있어 언론의 공익적 역할을 인식할 수 있는 보도였습니다. 또 베란다 시멘트 부순이 16년 된 시신이 동거남 검거 제목의 보도에서는 16년 전 살해된 여성 시신의 발견과 남성 범인 체포의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추적 수사와 드러난 증거를 통해 결국에는 범인이 검거된 것으로 살인 범죄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이어진 제목 동거녀 살해 시멘트로 안매장 범행 16년 만에 들통 보도에서는 2015년에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됐다는 사실을 알렸는데요. 2015년 이후까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는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는데 법의 존재와 엄격함을 알려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게 했습니다.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는데요. 지난 7월입니다. 아파트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인데 당시 상황이 담긴 CCTV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다룬 보도는 어땠습니까? 네, 지난 여름이었죠. 아파트 주민을 일본도로 살해한 남성이 체포됐다는 사실을 전한 바 있었습니다. CCTV에서 드러난 잔혹한 일본도 범행 제목입니다. 이 대담에 출연한 서정빈 변호사는 영상의 사건 발생 상황을 묘사하며 엄청난 범행을 저지름에도 뻔뻔하게 행동했던 피의자의 행동과 태도를 분석합니다. 처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범행의 고의성, 피의자의 정신질환 유무 등을 판단하고 유가족이 제기한 초기 대응 지연의 문제도 함께 살폈습니다. 이어서 일본도 살해 가해자 국민참여재판 요청, 가명 놀이나 제목의 대담에서 김성수 변호사는 가해자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가해자의 우발적 범행 주장, 검찰이 제시한 이상 동기에 의한 계획적 범죄 가능성과 사건의 쟁점을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몇 달 전 범행의 잔혹함으로 사건 당시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지난 사건 정보를 충실히 전달해 시청자의 기억을 구체화하고 연속된 보도를 통해 사회적 관심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 보도에서 좀 아쉬웠던 점을 짚고 싶은데요. 범죄 보도에 있어서 상세한 그 묘사는 주의해야 할 점으로 자주 언급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살인 사건의 이름이 그 살인 도구를 내세우는 그런 관행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잊지 못할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도 살인이라는 자극적인 이 사건명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범죄 예방 차원에서 보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의문입니다. 이 살인 사건을 구분하기 위해서 살인 도구로 이 사건명을 정하는 경우는 이 뉴스에서 종종 보이는데요. 부산 몽키 스패너 살인도 그중 하나였죠.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이 일본도를 다른 도검류와 비교하면서 자세하게 이 범행 도구를 부각한 영상을 빈번하게 활용한 점도 보였습니다. 도검을 관리하는 제도의 보완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기는 해도 좀 다소 자극적인 영상을 반복해 제공했다라는 점에서는 좀 의문이 들게 했습니다. 도검 관리 체계에 대한 문제 지적과 또 개선에 대한 뉴스는 이번 사건과 연관해서가 아니라 이 계기 정도로만 제시되었어야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인 사건 보도의 적정선에 대한 질문이 좀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모방 범죄 등 여러 우려점이 많은 만큼 과잉 보도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대중들은 부정적인 정보에 민감하고 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사건 보도에서 범행 동기는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는 내용 중 하나인데요. 대부분 가해자의 범행 동기가 밝혀지는 것은 아무래도 가해자의 말을 통해서가 많기 때문에 이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내용도 그대로 인용되어 보도되는 경우가 좀 허다한데요. 여러 살인 사건의 보도를 다룬 이번 경우도 좀 다르지 않았습니다. 언론의 상업적 관행을 지적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살인사건 보도에서 다소 부족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이 피해자 지원에 대한 보도였습니다.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재정 지원, 또 의료 지원 현황이나 또 필요성을 언급한 경우는 좀 찾아보기 어려웠는데요. 범죄자나 가해자에게 마이크를 가져가서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와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는 경우는 자주 보여도 이 대인 강력범죄를 경험한 유가족은 어떻게 회복에 전념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정보를 찾아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범죄 피해자와 또 유가족에 대한 사회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이고요. 또한 범죄를 경험한 유가족 등을 위한 지원 제도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자살 예방 보도에 함께 쓰이는 상담 안내 문구처럼 일정한 안내가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제 피해자 지원 관련된 내용은 저도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좀 지적해 주신 내용이 공감되는 부분이고요. 국민의 경각심을 좀 높이는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보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범죄 행위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보도에 있어서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키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가이드라인이 기준선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신문윤리 실천 요강이라는 게 있는데요.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선정적이나 자극적인 표현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또 하나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성폭력, 성희롱 사건 보도 공감 기준과 실천 요강을 보면 가해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춰 자세히 묘사하면 피해자를 자극적인 성적 행위의 대상자로 연상 또는 인식하도록 만들어 부정적 이미지를 고착화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도 자세히 묘사라고만 돼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중에 12조 1항을 보면 언론은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수단과 방법을 필요 이상으로 설명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또 필요 이상이라는 것은 또 어떤 기준인지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살인 사건이나 기타 그 중범죄에 관한 국민들의 이 감수성이 이제 날로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어떤 공공의 알 권리 이 부분에 치중했다면 지금은 이제 유가족들의 2차 피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신경을 쓰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언론들이 하루빨리 이런 기준들을 만든다거나 또는 보도에 있어서 자극적 표현을 자제하는 이런 운동들이 좀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실장님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 다양한 기준들의 좀 명확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뉴스 리뷰 Y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인데요. 평가원님부터 한 줄로 오늘 요약해 주시죠. 피해자 권리 보호와 사회적 지원 촉진하는 보도로. 이상동기 범죄라는 이름으로 범행 동기와 대상을 특정할 수 없는 무차별적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사건 보도를 시청하면서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사건 피해자에게 더욱 마음을 쓰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건 가해자의 목소리에 집중된 관심이 피해자 혹은 그 가족들의 목소리로 더욱 옮겨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가해자 중심의 제도보다는 피해자와 그 가족의 참여권을 강화해달라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를 겪지 않고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관심을 갖는 언론의 노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수정 박사님의 한 줄 평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망 확보, 범죄 보도의 최우선 목표로. 10대 청소년을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 관련 보도나 또 일본도를 가지고 이웃 주민을 살해한 백 씨의 보도처럼 최근 언론이 보도하는 대인 강력 사건은 충격적이고 또 극단적입니다. 이 사건 발생 직후나 또 공판 과정을 보면 가해자는 이상한 말이나 또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폭력성이나 정신 이상을 이 살인과 같은 범죄의 원인으로 주목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해 범죄 보도가 필요한 이유처럼 사회적 측면에서도 깊이 있게 분석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범죄 사실에 대한 단순 보도에서 원인과 예방을 토론하고 또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보도를 자주 접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강력범죄 관련한 보도들 살펴봤는데요. 오늘 뉴스 리뷰 Y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온이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온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학생 건강 지원 강화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행복 지수가 높지 않다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우울이나 불안 등으로 인한 마음의 병을 겪으면서 상담 신청이 늘고 있는 가운데 상담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 상담 기관인 위센터에서 병원에 연결한 학생 수는 지난 2020년에는 4,900여 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500여 명으로 4년 만에 2배 넘게 늘었습니다. 학생들의 마음 건강이 화두로 떠오르자 정부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피해 학생들에게 심리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문 상담 교사가 있는 초, 중, 고등학교는 전체의 39%에 불과합니다. 이어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 상담 기관에서 전문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연결한 학생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을 전하면서 전문 상담교사 역할의 중요성을 느끼게 했는데요. 병원에 전문 치료가 필요한 학생 수가 늘어났지만 정부의 지원은 지지부진하다는 점을 짚었는데 학생 건강 지원 강화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설명해 준다면 예산 사용 타당성을 살펴보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 Y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학생 건강 지원 강화 예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먼저 보도에서 언급된 위센터는 학교에서 지도하기 어려운 위기 학생을 지역지원청 차원에서 상담하고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을 뜻합니다. 이곳에서도 전문적 의료 상담이 필요해 보이면 학생에게 병원 치료를 권고할 수 있는데요. 학생들의 마음 건강에 매년 적신호가 켜지고 있지만 교육부의 관련 예산은 제자리 걸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 사업 설명 자료에 따르면 2025학년도 교육부 학생 건강 지원 강화 예산은 지난해와 같은 10억 5,400만 원으로 편성됐는데요. 교육부는 기획재정부에 15억 5,400만 원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지난해와 같은 예산으로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중고교에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학생을 돕는 사업은 크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쓰이는 교육청 사업과 국고를 투입하는 교육부 사업이 있는데요. 교육부의 학생 건강 지원 강화 사업은 시교육청 개별 단위가 아닌 중앙 단위에서 마음 건강 관련 교육 콘텐츠나 연수, 교육 가이드라인 등을 만드는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 Y 두 번째 주제는 UN 상임이사국 거부권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네, 국제사회가 마주한 주요 과제의 해결 방향을 담은 협약이 유엔에서 채택됐습니다. 유엔 총회 개막 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개혁을 논의하기로 했다는 소식과 함께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이유를 짚은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은 15개국, 190여 개 회원국 중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거부권을 가진 5개 상임이사국이 서로 협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유엔이 채택한 미래를 위한 협약에 안보리 개혁이 포함된 이유입니다. 안보리 개혁 자체엔 모두 동의하지만 속셈은 제각각입니다. Ajustar dicho mecanismo a la realidad geopolítica que incluya al sur global y que elimine el veto de una vez por todas.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개혁을 두고 각 나라의 입장을 다양한 인터뷰와 여러 구성을 통해 전하면서 이 문제가 이미 10년도 넘은 문제임을 지적했는데요.
오랜 기간 문제가 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혁에 대한 내용을 다룬 보도였는데 기존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로 해결이 미뤄진 과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과거 사례가 궁금하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 Y에서 과거 유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사례를 몇 가지 살펴봅니다. 올해 4월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회원국 가입을 유엔 총회에 추천하는 결의안에 대해 투표했습니다. 기권한 영국, 스위스를 제외한 13개 이사국 가운데 12개 이사국이 찬성했는데 상임이사국인 미국의 반대로 결의안은 무산됐는데요. 팔레스타인은 앞서 2011년에도 유엔 정회원국 가입을 신청했으나 당시에도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안보리는 여러 차례에 걸쳐 가자지구 휴전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번번이 무산됐는데요. 올해 3월 안보리는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 석방 등의 내용을 담아 미국이 제안한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이 결의안은 15개 이사국 중 11개 이사국의 찬성을 얻었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해 채택되지 못했는데요. 앞서 미국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인도주의적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안에 대해 올 2월까지 3번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후 전쟁 6개월째인 올 3월에서야 미국이 기권해 가자지구 관련 결의안이 안보리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 Y 세 번째 주제는 빙하와 빙봉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지구상 가장 추운 곳인 남극은 햇빛을 반사하고 해류를 움직이며 지구 기후를 조정하는 냉동고입니다. 기후재난을 살펴보는 지구의 맥박 보도를 통해 남극에서 빙하가 녹고 기온이 오르는 등의 심각한 변화를 살핀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남극 곳곳에서 이전에 볼 수 없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음 손실은 서남 쪽에서 특히 극심했습니다. 남극 최후의 보루로 꼽히는 스웨이츠 빙하가 있는 곳인데 얼마나 빨리 녹는지 전 세계 해수면 상승의 8%를 이끄는 중입니다. 조금 더 북쪽에선 A23A라는 이름의 거대한 빙산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난 1986년 피리너 빙봉에서 떨어져 나와 웨델해에 조용히 머물렀는데 2020년부터 갑자기 더 따뜻한 북쪽으로 활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시각화한 자료들을 통해 막연히 생각했던 남극의 상황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보도였는데요. 남극에서 빙하가 급격히 녹으면서 빙봉이 붕괴하고 이로 인한 해수면 상승에 대한 위험을 알린 보도였는데 빙하와 빙봉의 차이를 설명하고 빙봉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면 보도를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청자 톡톡 Y에서 빙하와 빙봉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아는 빙하란 눈이 오랫동안 쌓이고 다져져 육지의 일부를 덮고 있는 얼음층을 말합니다. 보도에서 언급한 생소할 수 있는 빙봉은 남극 대륙과 이어져 바다에 떠 있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로 300에서 900m 두께 얼음이 1년 내내 덮여 있는 곳을 말하는데요. 내륙으로부터 빙하가 계속 흘러들어와 빙봉의 얼음을 공급하지만 바다와 맞닿아 있는 부분에서 빙봉이 계속 떨어져 나가 빙산을 형성하므로 전체적인 크기는 늘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빙봉은 남극 대륙 전체 얼음 면적의 10%로 남극에서 얼음이 녹은 물은 통상 남극의 여름 기간인 10일에서 2월에 바다와 맞닿은 빙봉 표면에서 연못이나 호수 형태로 발견됩니다. 또 빙봉은 남극 대륙 해안선을 둘러싸고 있는데 내륙 빙하가 바다로 흘러내리는 것을 막는 방파제 구실을 합니다. 최근 오존층의 파괴로 인한 지구온난화 현상이 계속되면서 남극 빙봉이 녹아 수천 개의 빙산으로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요.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로 인해 해수면이 점차 높아져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 Y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더 새로운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